모르는 걸 새로 알아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모르는 걸 대체 어디까지 모르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몰랐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몰라서 배워본 행복. 시작할게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저는 몰라서 알았다에서 예능하고 어른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른. 역할이 점점 추가되고 있네요. 부담스러워. 저는 계속 비주얼 담당하겠습니다. 네. 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뭐였죠? 따뜻함이었나요? 저희가 자기 역할도 몰라. 따뜻함을 담당하고 있는 나야나입니다. 맞아요. 오늘 제가 행복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행복을 공부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타공인 불행 익스펙터 아니겠어요? 불행 전문가? 도대체 행복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불행은 너무 시각적이잖아요. 불행은 누구나 저 사람은 불행하구나 라고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데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 기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은 다른데 행복한 사람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행복이 뭐지? 라고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행복의 정의, 각자 생각하는, 그리고 또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지, 그리고 또 행복한 국가들, 그러니까 남미 쪽 사람들이 행복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지, 그리고 돈과 행복은 상관관계가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저희 3명의 패널 중에 가장 행복한 상황에 놓여 있고 행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나야나님이에요. 진짜요? 너무 슬펐어요. 고작 이게? 그게 최선이야. 그래서 나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건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도 결국 유전자가 아닐까. 배워도 못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연님 같은 경우는 타고나기를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가는 기질을 타고난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슬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비밀은 하나씩 밝혀질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의 비밀? 왜 행복한 조건들을 갖고 있게 되는지. 일단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함에 대한 정의를 좀 듣고 싶어요. 행복하다고 했을 때 언제가 행복해요? 뭔가 틀릴 거를 걱정 안 해도 될 때. 여유로울 때. 걱정이 한마디로. 없을 네. 때.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때, 거스를 것이 없을 때.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을 때랑은 또 달라요? 자유로울 때? 자유로울 때. 맞아요. 억압되지 않고. 선택권이 폭넓을 때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인간은 비자발적인 행복을 추구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고통스럽고. 출근이 힘든 이유죠. 그렇죠. 복종도 자발적으로 하는 복종은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하는 복종이라든지, 와이프님께 하는 복종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한테 하는 복종도 나 스스로 기면 행복해. 100만 유부남들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시켜서 하는 복종은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키워드는 인디펜던트 투게더예요. 독립적인 각자가 함께 할 때. 좋네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여러 책과 문헌들을 참고로 공부를 하면서였어요. 책에서는 행복의 정의를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해요. 각자가 느낀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쵸. 생각하기에 순간적으로 이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잠깐 제가 참고한 문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갈게요. 환자혁명을 쓰신 조한경 박사님, 그리고 서울대 최진철 교수님, 경성대 김성진 교수님 아티클 참고했고요. 행복 경제학의 혁명이라는 책 참고했고요. 되게 멋있다. 2017년 있어 보인다. 그만해. 백수가 되더니 달라졌어. 해피니스 플라넷 인덱스라는 자료 참고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 가장 간편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뭔데요? 달달한 거 먹는 거. 그것도. 진짜? 그건 쾌락의 영역. 아. 왜냐하면 근데 지속할 수가 없잖아. 원래 행복은 지속하지 않잖아요. 아니, 쾌락이 지속되지 않는 거지 행복은 지속돼요. 아, 그래요? 네. 행복은 학술적으로 행복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애완견을 안았을 때, 그때잖아요. 함께 같이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조금 잔잔하게 오래 지속이 되는 상태. 네.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구나.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틀리네요. 그쵸. 많이들 헷갈려 하죠. 쾌락의 상태와 행복의 상태를 많이 헷갈려 하죠. 저도 헷갈렸었고, 그래서 공부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어요. 특히 호수님하고 나하고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뭐죠?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면 돼. 아, 진짜요? 나야나님 옆에 있으면 돼. 좋다. 이게 버스 태워주세요. 되게 쉬워. 되게 쉬워. 탑승만 하면 돼. 탑승하자, 우리.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옆에 가 있으면 돼.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3명 중에 2명은 굉장히 오 이러고 있고 1명은 당사자인 저는 왜? 일단 왜 제가 행복한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알겠어요. 그럼 설명해 주기 전에 일단 요 간단한 팁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행복한 감정이 옆에 사람들한테 전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게 15%고 놀랍게도 친구의 친구가 행복한 거면 내가 10%가 행복해. 그리고 3단계까지 가요.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6%까지 행복해. 아,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네요. 네. 근데 그 이상에 넘어가는 건 의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해지는 간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고 있다, 사실. 우울한 애들 친구 없어요. 맨날 입만 벌리면 앓는 소리 하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에너지 뱀파이어. 에너지 뱀파이어. 프로 불편러. 맞아. 그 친구들은 자꾸 우울한 기운을 나눠주니까 사실은, 만나기도 힘들고. 맞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들으면 우리가 이미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걸 한번 정리하는 거 정도예요. 왜 나야나님이 행복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일단 행복한 조건은 관계가 만들거든요. 근데 평소에 관계지향적인 삶을 살고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행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피곤한데. 행복 뱀파이어.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그리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이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준다는데 학술적으로 많이 증명이 돼 있어요. 아, 저번에 정치과 선생님도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결혼이라는 게 배우자와 동거할 수 있는 형태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서 맞아요. 결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꼭 결혼이 아니라 동거나 함께 할 수 있는 맞아요. 동반자가 있다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우리 셋 중에 함께 할 동반자 있는 건 당신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꼭 결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율, 유능감, 유대감. 이게 행복의 3가지 조건이거든요. 자율, 유능감, 유대감이요? 아, 유대감 형성에 또 결혼이 영향을 그렇지. 미치는구나. 그리고 자율적인 거. 예. 가장 치명적인데 결혼에서 그게. 결혼과 자율은 조금 안 맞는데. 이제 좀 굉장히 잘- 상반적인데. 근데 뭐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말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실업. 네? 실업이 실업이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실업이요? 그러니까 실직 상태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불행해졌고 나야나님은 지금 회사가 있으니까 이게 또 책에 나왔는데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차이가 크대요. 아, 자발적 실업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내가 선택한 거니까. 사표를 던져야 아무래도 됩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경제적 괴롭겠지. 상태도 네. 있고. 실업은 이혼이나 별거 등을 포함한 다른 어떤 단일한 특성보다도 안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미칠 줄은 몰랐어요. 실업은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남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남성들은 압박감이 실업에 높아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 뭐 글로벌리하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래도 집단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독일에서 연구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실업과 행복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또 좀 아이러니한 게 행복한 사람일수록 직장 생활을 더 잘하고 따라서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낮대요. 이런. 맞물려 돌아가잖아. 맞물려 돌아가는 거야. 경제학에서 지금 행복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 이유가 행복한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고 창의적인 결과물을 많이 도출한대요. 그래서 기업에서 우리한테 복지를 풀어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아, 직원들이 행복해야 이제 그렇지. 돈을 벌어와요? 네. 싸게 먹히는구나. 네. 이제 그러면 각자 행복했었던 시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인 건가요? 회사를 다니고 있고 결혼을 네. 했고 유능감, 유대감. 관계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네. 공감이 안 되지. 갑자기 허들에 부딪히네. 보편적으로 남들이 생각하기에 그 세 네. 가지가 잘 맞물려 돌아가면 행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강하게 부정하면 아닌 거지 뭐. 행복합니다. 와, 행복하다. 우리 셋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준거 집단이라고 하나? 우리 셋 좋습니다. 중에서. 그러면 이제 각자 생각하는 행복했던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누구 먼저 할까? 나부터 해야 되나? 네. 네. 나는 지난번에 얘기하고도 되게 비웃음을 산 적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매니지먼트 하던 축구팀이 우승했을 때예요. 순간적인 행복? 이건 쾌락의 영역 같긴 한데 꽤 오래 두고 이 시절을 떠올리면 행복했기 때문에 행복했다고 보람차고요? 카운트하거든요. 그래요. 다음은? 저는 학자금 대출 다 갚고 반전세로 이사했을 때. 좋죠. 그것도 계속 그렇게 되니까 일단 매달 나가야 할 빚이 줄고 월세가 줄어드니까 이 정도 월세만 감당해도 되면 내가 뭔가 이렇게 뭐 직장이든 어디든 행복하지 않은 상황일 때 그냥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관적인 안정감이 폭발한 상태네요. 맞아요. 빚이 없는 상태는 사표를 던질 확률이 높아져가는 상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회사 실업 상태는 불행에 빠지기 쉬워요. 조심하세요. 네. 던지기 전에 지난 에피소드를 회사 참고하시고. 에피소드 참고하시고. 나야나님은요?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전 결혼식 날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 와이프용. 아니요. 다른 의미로. 여기서도 사회생활을. 여기서 아니요.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보통상은 결혼식 날 내가 주인공이고 식을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행복한 건데, 저는 네. 그 진행 과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끝이다. 이제 이 고생은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저 신랑 입장할 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와, 끝났다! 너무 행복했던 여러 기억이 의미로 납니다. 행복했다고 해석할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왜 물어봤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불행은 시절로 오거든요. 불행한 시절. 근데 행복은 사실은 순간적으로 와요. 저렇게 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행복은 사실은 쪼개져 있어요. 일상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캐치하고 살면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일상에서 작은 시절로 이어지지 않는 불행했던 시절 남자들 군대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건 누가 봐도 비자발적인 공간에서 구속받으면서 살았으니까 이쯤에서 확인해봐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이라는 게 뭘까 그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사람한테 벌 주는 형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꼼짝 못하게 해. 그렇죠. 교도소. 독방. 그렇죠. 수치. 그러니까 외로울수록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걸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치도 만만치 않게 불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분들도 그렇고 신체적인 학대는 견딜 수 있었대요. 근데 한참 때린 다음에 내 앞에서 다시 노래를 불러라던가 막 미친 듯이 정말 죽일 것 같이 때려놓고 딸아이한테 전화해서 뭐 먹었냐고 이렇게 다정하게 통화를 한다던가 감정적으로 괴롭힐 때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영복 교수님 책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짜장면을 시켜놓고 자기네끼리 먹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잡일을 시키는 거야. 소외시키는 거? 수치감. 수치감.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알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고 있진 않나. 스스로. 고립. 나 하고 있거든요. 자발적 취급하셨잖아요. 근데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해. 비자발적 고립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나는 이런 거요? 그렇죠. 근데 나는 자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은 거야.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돈은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게 돈이 그냥 돈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어느 정도의 돈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로 되더라고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돈이 10억인가? 그 이상 벌어지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기쁨이 좀 줄어든대요. 네. 그리고 인간은 되게 빨리 적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다 1억을 벌어도 1억 씀씀이에 바로 적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또 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찾아보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매년 측정하는 기관이 있어요. 압도적인 1위가 코스타리카예요. 그리고 앞에 상위 랭크 되는 데가 거의 다 남미예요. 멕시코, 콜롬비아. 멕시코요? 네, 파나마, 아는 데가 거의만 그래요. 그리고 또 동남아 쪽. 그리고 저희는 어디에 가 있냐면요. 페이지를 넘어가네. 2016년 자료인데 비슷비슷해요. 80위. 놀라운 거는 108위에 미국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상하잖아요. 너무 밑에 있잖아요. 그쵸? 미국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빈부격차 때문일까요? 맞아요. 빈부격차에다가 그것을 극복할 기회가 없어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빈부격차가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룸이 있어서 밑에서 치고 올라갈 영역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차단돼 있어요. 그게 행복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죠. 비자발적인 가난 같은 건가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걸 많이 느낀 게 제가 고향이 부산이잖아요. 네. 서울 올라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부산에서는 물론 부자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저 한 10년 됐으니까 그때 부자나 저 학창 시절에 부자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부자 생각하면 뭐 아버지가 외제차 정도 탄다. 사장님이다. 이 정도 차이라서 그래 저 정도면 내가 나중에 열심히 하면은 따라잡을 수 있겠다 정도였는데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이게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의 부자가 아니잖아요. 외제차가 한 대 있다가 아니라 외제차를 차고에 수십 대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슈퍼카를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그 자동차 모터쇼 같은데 가야지 볼 수 있었던 차들이 도로에 막 다녀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는 몇만 명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 상태는 똑같았잖아요. 상대적으로 불행하다고 확 느껴지더라고요. 초반에. 그런 것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사람들 중 60%가 가난한 사람들은 불운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라고 대답했대요. 아이, 더러운 신자유주의. 전형적인 지배 자본의 논리다. 아마 그 서울에 슈퍼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나야나님이나 우리를 보면서 노력. 노력을 하지 않아서라고 했을 거예요. 기본 복지를 하지 않을 핑계랄까. 뭐 네, 맞아요. 근데 대신 유럽 사람들은 26%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의 탄력성? 이게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남미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한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남미 사람들의 이제 그걸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참고한 자료가 해피니스 인 라틴 아메리카 헬즈 소셜 파운데이션이에요. 뭐 이거 인터넷에 자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남미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요. 각자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자랑거리다. 높은 수준으로 남미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 없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는 게 대단한 삶의 기쁨이다. 근데 남미 사람들은 또 높은 포인트로 그렇다면서 대답을 큰 동그라미를 쳤어요. 아, 그래요? 우리 자녀 낳는 것부터 큰 고민거리잖아.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삼촌이나 이모들이 네. 2번 이상 지난 한 달간 우리 집에 방문했다. 아, 이것도 사회적 교류에 들어가는 네, 거예요. 이게 행복한, 그 남미 쪽은 이게 또 높은 비율로 얘네는 너무 바쁠 것 같아, 근데 진짜. 사람 일 안 하는 만나느라? 거 이해가 돼. 너무 바빠. 가족들 안부 챙겨야 돼. 한 달 안에 삼촌, 이모 만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명절에 만나기도 힘든데. 그리고 사촌들이 또 똑같이 한 달 안에 2번 이상 방문했는가. 사촌 형제들. 아, 거의 친구처럼 지내겠는데? 뭐 그죠? 조카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친한 친구들을 일주일에 몇 번 만나냐라고 했을 때 브라질 이런 애들은 6번씩 만나. 같이 사나? 그리고 또 이제 행복한 사람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남미 사람들은 되게 압도적인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면서 표를 던졌어. 데리고 와서 밥도 먹이고. 아, 근데 뭐, 전 아주 짧은 여행 기획이긴 했지만, 확실히 좀 친절하시긴 했어요. 친절한데, 이제 내가 무서우니까 그 친절을 못 받는 거지. 굉장히 오지랖퍼들이. 이 사람들 맞아. 불행한, 남이 불행한 오지랖퍼예요. 거를 두고 볼 수 없어. 어, 이 사람들 알고 있었던 거 옆에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거를.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가족 모두가 느끼는 만족도가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뭐냐면 생각보다 관계, 사회망이 나한테 주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족 형태가 너무 불행해서 지금 우리가 핵가족 형태로 다 전환이 됐잖아요. 거의 대도시, 특히 한국. 그게 불행해서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시화 여러 되지 영향이 않나요? 있는데 네. 어쨌거나 좀 제가 생각하기 결정적인 거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부모 이것도 뭐냐면 여기서도 해당되는 게 비자발적 복종이 맞아. 아, 그러네.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면 사실 살만해요. 내가 이번에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저희 엄마랑 여행을 가면 진짜 꼭 싸우거든요. 근데 수녀님을 모시고 잠깐 어딜 가는데 엄마가 했으면은 마땅히 지랄했을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견을 존중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의견을 존중해준다면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겠다. 대가족이요. 남미 애들은 그렇게 비자발적인 복종은 아닐 거예요. 관계가. 서구 애들은 아무래도 할 말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화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댁.
시댁도 그렇고 장인 장모도 그렇고 사실은 좀 가부장적 페어런츠 뭐지 그거 로우 페어런츠 인로우. 예,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뭐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관계가 서구 애들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독립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가족을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이다. 여기서 무엇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의미 부여? 어떤 일에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요? 의사소통이 상세해서? 오. 이 질문이 뭐냐면 자기한테 지금 필요한 걸 얘기한대요. 자기가 지금 하셨죠? 간절히 원하는 것. 의미 부여. 난 상세한 의사소통이 필요해. 너무 필요한 거야. 요즘 힘들어요? 재밌더라고요. 3만원님은? 나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지금 얘기해주세요. 나는 학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학습? 학습하는 능력. 그래서 요즘 그렇게 책을 많이 그런가 봐. 요즘에 인생에 의미가 없나 인간이 보다. 동물과 다른 건 학습하는 능력, 배우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오. 네. 새들은 모여서 회의하지 않잖아. 회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머리만 맞아, 아파. 회의는 그만해야 돼.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회의는. 그리고 이제 인간이 포유류 중에 가장 입이 작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개나 악어 뭐 이런 애들 생각해보면 너무 극단적인가? 그러니까 인간은 근데 이제 그래서 이빨을 무기 대신 먹는 것, 말하는 것으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빨을 깐다고. 그런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통, 관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가 됐겠죠. 관계 부분을 진화심리학으로도 설명하더라고요. 그렇죠. 집단 사냥, 예전에 이제 데르타린. 말 더러워이랑 우리가 뭐죠? 호모사피엔스? 네. 그거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은 게 그런 의사소통이라든지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때 맘모스 사냥해야 되잖아요. 집단 사냥이라는 그런 약속, 그리고 뭔가 프로토콜? 이런 걸로 인해서 집단 사냥을 하고 집단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살아남았고,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가 쭉쭉쭉쭉 이어져 와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관계 안에 들어와야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관계를 잘 이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개념이요? 근데 그건 안드로메다에. 개념이라는 게 근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배려거든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죠. 생각하는 그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안타깝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관계도 못하고 사회에서 도태되기는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캐릭터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을 좋아하는데 친구가 없어. 친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사회적인 관계 능력이 좋으니까 내 옆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 옆에는 왜 이상하게 저런 사람들이 꼬이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그들에게 룸을 준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왜냐면은 나도 불행해 죽겠는데 나한테 그 사람들은 이제 입만 열면 계속 우울한 얘기, 계속 뭐 어쨌다는 얘기인데 한 번은 듣겠어. 한 번은. 맛있는 거 사주고 한 번은 듣겠는데 2번 이상은 진짜 못 듣겠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 자기가. 자꾸 그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자기랑 밥을 안 먹어주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얘기했어. 참을 수가 없어서? 아니 딱 한 번에 점심 먹을 기회가 있다고 치자. 나랑 님이랑 둘이 있다고 치자. 그럼 누구랑 먹겠냐. 당연한 얘기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남한테 우울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한다. 한 번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아 한다. 근데 그거를 일부러 내가 우울한데 속일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감정을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생활 해라라고 이제 충고를 한 적이 있죠. 뭐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제가 멀어졌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실수할 때 옆에서 교정해 주는 거거든요. 내 일은 잘 안 보여. 내가 병신 같은 짓 하고 있을 때 나는 잘 안 보여. 근데 주변에서 얘기해 주잖아요. 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 너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게 중요해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더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두냐면 잘못된 결정에도 그래 잘했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만 두더라고요. 나같이 불편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두지 않아. 두지 않아. 옆에. 사장님?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러면은 불행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에게는 주변에 N수를 늘리는 게 제일 좋죠. 친구가 많으면 그 중에 한 명은 내에게 공감을 해줄 거고 응원만 해줄 거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뭐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그런 친구가 또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나야나님이 친구도 많고 제 친구 별로 없는데. 행복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향이는 어떡하나요? 아니 내향이는 행복할 수 있죠. 근데 내향이는 관계 중심적이지 않잖아요. 아, 근데 관계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것도 오해일 수 있겠네요. 관계에 숫자가 많다라는 게 관계 지향적인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오는 만족도는 내향인이 훨씬 높죠. 그쵸. 알찬 관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향인이라고 해서 불행하진 않아요. 사회적으로 성공이 내향인들한테 크게 행복에 되려나? 내향이 너무 필요하다. 내향인 좀 왔으면 좋겠다. 네. 전국의 내향인들 모집합니다. 어쨌거나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관계에서 오는 만족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아, 또 우리 일상에서 진짜 빼고 얘기할 수 없는 돈. 그렇다면 돈이 뭐 무가치하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럼요. 네, 돈은 절대적으로 또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행복을 주는 요인이에요. 그럼요.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냐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냐면 돈으로 자동차를 사지 말고 돈으로 경험을 사라. 경험을? 그래서 또 여기서 나야님 포인트 획득하고 가죠. 네. 돈으로 경험 샀죠. 남미 갔다 왔죠. 네. 아니, 전 그걸 깨달았어요. 맛집 탐방하는 것도 해당될까요? 그럼요. 두고두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하나 샀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한 20년, 30년 얘기할 수 없잖아. 그 옷 샀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수 없고. 근데 맛집은 스토리가 있다면, 같이 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경험이라면 얘기가 될 수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일찍 그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되게 재수가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깨달은 게 제가 IMF 때 우리 집이 개폭망하고 나서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남 불행한 거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한 20년 전 얘기니까. 그렇게 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빨리 돈을 벌어서 뭔가 좀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갖지 못했던 것들, 가령 제가 15살에 뺏긴 내 방 침대라든지 식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사고 싶었어요. 너무 그런 것들이 없이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면은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했던 게 처음에는 고시원에 있다가 전세로 가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세로 갔어요. 전세로 가면서 그래서 침대도 샀어요. 근데 처음에 되게 행복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당연해져요, 어느 순간.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내 방의 침대가 드디어 10년 만에 생겼다라는 그 사실이 행복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좀 편안한 침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욕망은 끝이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때 전세도 엇거지로 얻은 거라서 정말 집이 허름했거든요. 좀 좋은 집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세값 오를 걱정이 들고. 네, 그리고 이 빚을 다 갚으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세값을 다 갚았거든요, 대출을. 그것도 며칠 안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남들은 자동차를 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사봤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요. 그쵸. 물론 이제 한 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레이드의 차이는 분명 있지만 그래서 차를 사봤거든요. 한 달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집을 사도 1년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별로 안 행복해요, 지금. 집도 샀어요,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복하다니까.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커요. 야, 이 행복한 사람아.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몰라서 알았다 해서 행복을 맡기로 해요, 이제.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차 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퇴사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게 이게 돈으로 무언가를 사고 이러는 것들이 정말 순간적인 행복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뭐 여기서 뭐 롤스로이스를 산다고 해서 이 행복이 한 달은 넘게 갈 것 같다, 롤스로이스면. 근데 큰 차이는 없겠다. 종류만 조금 다르지.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좀 경험에 돈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또 주변에 불행한 부자들을 많이 봤어요. 불행한 부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어서 좀 떳떳한 스타일이거든. 심하게 떳떳한 스타일이라서 이 사람들한테 기가 안 죽어, 사실은. 왜냐면은 시네타운 EJ PD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나한테 쓰지 않는 이상 나는 그게 그 사람의 돈으로 안 보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나한테 영향을 안 줘요. 뭐 만날 때마다 뭐 1,000원씩 줄 거야? 그게 아니면 사실은 그렇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보면 부자들이 또 외로워요. 왜냐면 친구가 없어. 다 눈탱이를 깔려고 하는 주변에 거의 대부분 어떤 친했던 이제 부자 친구는 하루에 정말 5명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관계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돈이 아니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돈의 가치를 지우고 그 사람을 만나주는 경우가 흔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근데 알아보고 싶긴 하다. 그 마음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마음이 어떤 그냥 마음인지. 지금도 안 노는 거 보면은 그렇게 딱히 그 사람도 이렇게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재밌게 살려면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석학들이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가지기 있어요. 1번. 가지기? 선물. 뭐. 해브? 그렇죠. 해브. 키우기. 애완동물, 식물. 뭐 이런 것들. 아기도 해당이 될 것 같고. 3번. 배우기. 뭔가를 학습해 나가는 것도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만들기. 그리고 만나기. 이 중에 뭘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근데 이거 키워드 봤는데, 이거 다 MMORPG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험이 그럼 게임을 해야겠구만. 그러네. 게임 하시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아니, 내가 캐릭터를 가지고 캐릭터를 키우면서 생활 스킬을 배우고 그걸로 뭔가 공예품을 만들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게임 산업이 활성화됐나 보다. 현대사회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초월해 주니까. 근데 진짜 게임에서 다 있네요. 게임이 성공할 수밖에 없네.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요건들을 다 갖췄네요. 게임에서. 그럼 게임 회사 기획자 여러분들, 개발자 여러분들은 요 5가지 키워드 명심하고 게임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네. 근데 진짜 놀랍긴 하네요. 키우기는 근데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데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 성취감이 굉장히 만렙 찍었을 행복감을 주거든요. 다 키우고 나면 이제 다른 걸 키우면 되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행복해도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 재미있으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상황을 많이 만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재밌는 거에 끌리는 걸 수도 있어요. 행복해지니까? 네. 그리고 또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 중에 뭐가 있냐면 위험을 감지하는 게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야생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여기까지 왔을 수 없죠. 없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위험에 굉장히 노출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듣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나쁜 얘기, 남 뒷얘기, 험담. 뉴스도 좋은 얘기를 다루지 않는 게 그럼 사람들이 안 본대. 그게 그렇게 나를 주목시키지 않는 거야. 자극적이지 않나? 자극적이지가 네,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결코 나한테는 도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코티졸이 나오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러니까 나를 긴장시키고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은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실험을 해봤대요. 페이크 네. 뉴스로. 좋은 뉴스랑 나쁜 뉴스랑. 했는데 나쁜 뉴스가 몇 배로 더 빨리 퍼진대요. 본능인 것 같아요. 그것을 알리는 건가? 그렇기도 하고 참고하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저런 면이 있어? 라고 그걸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소설에서도 그런 게 쓰이잖아요. 그래서 악역이 안 나오는 소설은 거의 없어요. 선인이 나오는 얘기는 다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뭐 위인 얘기도 그 위인이 되기까지 고생한 얘기가 들어가야지 재밌지. 그러니까 동화도 그렇잖아요. 그 후로 행복했대요는 끝이에요. 그 후로 어떻게 행복했는지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아요. 그거는 고생 안 하면 위인이 될 수가 없어. 재미가 없어. 일단. 고생 안 하는 위인이 어딨어요. 맞아. 고난이 사람을 키우죠. 그리고 또 뭐 상대적이기도 하잖아. 남이 불행한다고 해서 내 생에 도움은 안 돼. 그 사람이 불행을 보는 게. 위로는 돼요. 남이 행복한 걸 보면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질투심이 나기도 해.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받아들이고 이겨내 나가는 수밖에 없죠. 네. 아니, 5개 키워드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5개 얘기 그래요? 뭐지 RPG, MMORPG로 끝낸거요? 그래요. 끝내버려가지고 그래요. 5개 키워드. 와우네요, 와우. 5개 키워드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걸로 된다면. 아니, 근데 배우기가 생각보다 행복을 준다는 게 너무 놀라웠던 게 다 은퇴하시고 80이 넘으신 분들이 그렇게 못 배웠던 것들이나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건 비자발적인, 뭐랄까요, 교육기회 박탈. 그렇지. 이제 자발적으로 배울 네. 수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현대사회가 필요한 게 정보가 많아서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정보가 많으면 욕망이 높아진대요. 당연하겠죠. 슈퍼카를 모르던 때와 슈퍼카를 알 때 욕망은 다르겠죠.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그렇죠. 생각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건 SNS를 줄이고 정보를 차단하고 정보를 좀 줄이고 그리고 나쁜 뉴스들을 가능하면 적게 보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SNS. 너무 힘든 뉴스들 자주 보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 그렇게 막 네, 기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정치부, 사회부.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4대강의 그 오염된 물을 장기간 취재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서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썩은 걸 자꾸 보고 있는 거, 노출되는 거 자체가. 그런 거 보면 종군 기자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명감과 어느 정도 좀 명예욕? 그렇기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저것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뭐 너무 그걸 다 매몰되면 힘들 거예요. 감정이입을 다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NGO 같은 일도 만나는 그 수만에게 감정이입을 하면 할 수가 없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더 위에 상위 버전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 그게 것 사명감일까요? 네, 그게 사명감? 그쵸, 그쵸. 타임지였나? 종군 기자분이 쓰신 글인 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진짜 그 극한의 공포잖아요. 특히 노르망디 상륙작전 담으셨던 그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연합군이 진군하는 방향과 자기는 등을 돌려야 연합군을 찍을 수 있잖아요. 우와. 그러면은 내 뒤에서 기관총이 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돌려서 카메라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데도 죽을 수도 있는 너무 공포스러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알이 수천 마리 날아오는 거 상황에서 찍을 수 있다라는 건 이건 용기를 하는 걸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그건 좀 신기하더라고요. 책임의식? 윤리의식하고도 좀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이 순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네,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베 지진이 났을 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고베에 그 일본의 그 각박한 사람들이 수만 막 다른 도시에서 고베로 자원봉사를 왔대요. 그 중에 그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고 고베로 온 이유는 단지 할 일이 있어서였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무능하지 않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유능감. 그렇죠. 쓸모. 그래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오히려 본인이 받아가는 그런 감정들, 그게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도우러 왔다가 도움을 받고 가는 거네요. 그쵸. 저처럼 노래 부르지 말라고 모욕을 당하기도 할 텐데. 어쨌거나 주고받는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행복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회복 탄력성이라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네,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에 누구나 노출돼요. 살면서. 노출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루 중에도 뭐 몇 번씩 불행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유능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지에 대한 뭐 긍정적인 태도? 이거는 의지의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지로 얼마나 사람이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행복해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 다들 그러니까 불행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세요? 나는 잊어요. 의식적으로 그냥 그걸 차단해. 저도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나는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모레까지 그걸 해야 듀데이트가 정해져 있는 걱정이야. 근데 걱정을 계속 그때까지 한다고 해서 뭐 선택이나 결과가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내일 모레 걱정해요. 보통 그냥 그럴 수 있다로 넘어가죠.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죠. 그럴 수 있지. 그냥. 수용하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상황을 좀 두 개로 쪼개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느냐면 일단 엎어진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하고요. 할 수 없는 일이면 저도 비슷하게 그냥 그럴 수 있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행복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건강이죠. 건강. 아, 그렇죠. 육체가 건강해야 무조건 행복해요. 사람은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건 뭐 제가 지난번에 왜 되게 아팠다 그랬잖아요. 병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 장염 급성으로 와가지고 아팠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보는 데서 와이파이를 끊고 아이패드랑 아이폰이라고 다 챙겨 나간다고 한들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극도로 무기력한 상태구나, 이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단지 배가 아파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아요. 의식과 무의식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그럼요. 네, 그래서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마음을 굳세게 먹는다? 그것보다 저는 오히려 그냥 불행한 일이 있을 때 밥 잘 챙겨 먹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럼요. 불행해도 배는 고파요. 그러니까 그때 되게 슬퍼요.
맞아. 근데 그때 그것을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에서 제가 요즘 그래서 만보 걷기를 하는데 거기서 걱정이 들 때 자기는 걷는데요. 계속 걷다가 보면은 배가 고파진대요. 그러면은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은 그때 그 순간은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불행했었는지를 잠깐 까먹는데요. 그렇죠. 진짜 죽을 것 같은 걱정거리라고 생각했던 게 배고픈 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게 하찮아진대요. 허기 앞에서 그럼 허기를 이길 정도의 없어. 불행은 정말 큰 불행이라서 걷는 걸로 극복이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은 배고픔 앞에 무너진대요. 웬만한 거는. 그럼. 너무 슬픈데 슬프지만 인간이라 맞아요. 할 수 없어요. 한 2시간 걸으면 너무 배고파요. 금방 잊혀지더라고요. 네. 제가 절에 다니면서 3000배 이런 거 했었을 때도 같은 이유였어요. 다리가 아프죠. 모든 신경이 도가니에 가 있어. 도가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어쨌든 불행에 닥쳤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건 일단 만나고 먹고 얘기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지만 못하죠 그때. 그걸 아시는 분이. 그치. 그때는 근데 내가 왜... 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도 얘기하는 거고. 남이랑 비교 안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본인만의 기준. 속도? 본인만의 기준?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남이랑 비교하면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이놈의 부자들은 끝도 없이 있고요. 이놈의 행복한 사람들은 정말 끝도 없이 있고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정말 끝도 없이 있어요. 심지어 계속 태어나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죽음을 경험했던 게 인생을 많이 바꿨는데 살아나고 나서 딱 생각했던 게 당연하게 올 줄 알았던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매일매일 그냥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었다니 라는 생각이 삶의 태도를 굉장히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게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지금 이 순간. 저도 일하다가 그 백수로서. 과로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사실 이제 떠밀려서 그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만 하다가 하는 경우에는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과로하다가 내일 죽는다 생각하니까 만약에 그거 막 무슨 심장 갑자기 갑자기 죽더라고요, 사람이. 과로사. 네. 이건 약간 좀 억울한데? 내가 내일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면 너무 억울한데? 네. 그러니까 멈추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달리다가 한 번씩 멈추는 거 있잖아요. 네. 해민스님 소환하는 건 아닌데.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네. 그 고은 시인의 시 중에서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쳤더니 풍경이 보이더라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강에서 노를 젓느라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노를 놓치고 나니까 그때야 들어오더라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할 때 한 번쯤 내가 뭘 하고 있지? 어떤 걸 놓치고 있지? 지금 KTX를 타고 가면서 언뜻 보고 있는 것들이 뭐지? 라는 생각들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 빚 다 갚고 반전생 갔을 때 행복해졌다 그랬잖아요. 사실 뭐라 해야 되지? 저희 집이 뭐 아주 잘 사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되게 경쟁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아득바득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취업해가지고 해야 하는 게 집 사고 겨우 그렇게 아득바득 해가지고 나오는 게 내 행복을 위한 어떤 선택, 자아실현 이런 게 아니라 집 사야 되는 건 거죠. 뭐 사든 뭐 월세를 가든 어쨌든 그걸 안 하면 기본권이니까요. 어디 몸 누일 곳이 있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경쟁을 해야 되나? 하다가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인해 제가 퇴직금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까지지만 돈이라는 불행했죠. 행복한 요인이 네. 들어왔네요. 불행하다가 갑자기 그래가지고 처음엔 그 돈 쳐다보기도 싫더라고요. 제가 막 회사에 그 돈 다시 가져가라고 보내고 그랬어요. 그 문서 같은 걸. 근데 그러다가 주변에서 이제 너는 젊은데 그러지 말고 이제 좀 더 뭔가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럼 일단 그냥 빚을 갚고 반전세로 간 거죠. 반전세 정도만 가도 더 이상 내가 집을 사거나 완전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은 너무 멀거든요. 한참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니까 서울 쪽에서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이 남들처럼 이렇게 막 집 사고 뭐 차 사고 하는 곳으로 갈까? 그러니까 할까 아니면 이 돈 이제 앞으로 이제 저축이 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그 돈을 아니면 뭐 좀 딴 데다 쓸까? 한 결과 이제 어차피 내 월급으로는 당장 뭐 한다고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집 사는 거. 그래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딴 데 구경 다니고 잘했어요. 하니까 좀 행복해지는 느낌. 네. 그러니까 목표를 가혹하게 잡을
바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너무 경쟁을 부추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장단을 맞춰줘야 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새 아이들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모든 교육의 결과가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학적인 고민을 나누지도 않고, 심지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질문하면 혼나. 저 많이 혼났어요. 빨리 진도를 빼야 되는데 질문 따윈 하지 마라는 정확히 태도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너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그 말도 이걸 아직도 기억하는 거. 말도 기억해요. 9살 때 들은 말인데 1학기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가 그래가지고 고1 때까지 질문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을 가두는 거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을 테스트하고 줄 세우는 거는 아이들이 얼마나 복종했느냐가 그쵸?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성실했느냐, 복종했느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을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냐면, 자본주의 사회가 그런 친구들을 원하기 때문이죠. 교육의 질과 그런 걸 떠나서 교육의 태도가 좋은 아이들. 말 잘 듣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런 애들을 또 기업이 데리고 와서 그냥 하나의 그냥 유닛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좀 그런 게, 경쟁은 효율적이에요. 근데 그냥 나의 인생 그리고 인류 전체의 목표가 발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복이잖아요. 네. 그럼 우린 뭘 위해서 이렇게 효율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행복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겨우 먹고 살기 위한 경쟁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빈부격차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 온 지구에 모든 인류가 먹을 만큼의 식량이 있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아프지 않을 정도의 의학 기술을 잃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서로 전보다 더 불행해져야 되고,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경쟁. 불을 세습하기 위해서 불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들도 알잖아요. 이게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아니지. 그 사람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는 게 행복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부가 분배되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청담동의 빌리지에 살아요. 네. 방범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식중독에 걸릴 음식을 먹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기대 수명이 높겠죠. 슬럼에 살고 있어요. 신림동이라고 해도 되나? 신림동에 살고 있어. 뭐 신림동 고양이니까 얘기할게요, 그냥. 신림동에 살고 있어. 밤에 늦게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여성이에요. 집에 늦게 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청담동 빌리지에 사는 사람보다 높겠죠. 아이들을 이런 조건에서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망가뜨리는 진보주의 빨갱이가 싫고. 근데 어느 정도 공감은 하거든요, 저는. 이 사회적인 질서가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부터 계급사회. 근데 이 질서를 뭐 모두 망가뜨리자는 게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다른 데처럼 최소한의 그렇죠. 10명이 상위 계급으로 진입을 해요. 그럼 그 중에 한 2명 정도는 아무 백그라운드 없이 상위 레벨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그 사다리가 치워져가지고. 맞아요. 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게, 네. 계층 간 이동이 이 정도로 없어지는 때가 딱 그때였어요. 통일신라 망할 때, 고려 망할 때, 나라 망할 때, 맞아요. 조선 말렵. 이렇게 되면은 혁명이 일어나요. 더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르고 기득권이 무너져요. 하지만 그 기득권들은 각자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인류가 되게 아름답게 전환을 해가면서 왔겠죠.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나라 보면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해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돈이 없는 거를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도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하고. 경쟁에 익숙해서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실업을 하고 보니까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게 실패했다는 것을 드디어 느끼기 시작했군요.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전혀 상관없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약간 그 노동자 계급 이런 육체 노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구분짓기하고 네. 고립시키는. 네. 근데 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면 그런 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야구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삼루에 가서 태어나놓고 홈으로 걸어 들어온 인생을 살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맨몸으로 부딪혀서 그 야구를 한 바퀴 1루, 2루, 3루 찍고 홈으로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백날 축구 해봤자 져요. 판이 깨져요, 그렇게 되면. 그쵸. 왜냐하면 기울어진 반대쪽에 있는 애들이 절대적으로 숫자가 다수거든요.
저는 더 마음 아픈 게 그 중에서 그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는 애들이 있어요. 맞아. 김연아 같은. 맞아. 봐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을 그런 식으로 예, 얘기한다는 그렇게 거죠. 말을 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아사다 마오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더 뛰어난 선수가 됐을 거예요. 아, 그럼요. 저는 그렇게 말을 생각해야지. 거 봐라. 아이스 링크 없어도 할 수 있지 않냐. 넌 하지 왜 못하니? 막혀 있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게 아닌데라고 하는 거야. 바늘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그 바늘 구멍 너머에 있으면서 좀 공감 능력이 결여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들은 이들끼리 또 정보를 교류하면서 나머지 집단을 매우 위험한 그 사회 단체로 규범하고 있죠. 결혼도 자기네들끼리 하고. 그런데 누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극소수 뭐 그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옛날에 게임 기획 같은 걸 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사회 축소판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그 맞아. PVP 컨텐츠가 있어요. 그게 유저들끼리 뭐예요? 경쟁을 하는 거예요.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모바일 게임 쪽으로 가면 그게 등급이 이렇게 있어요. 뭐 브론즈, 실버, 골드 해가지고 뭐 다이아, 챔피언 등급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챔피언 등급이랑 브론즈 등급은 당연히 잽도 안 되죠. 근데 사실 브론즈랑 챔피언은 만날 일이 일이 없어요. 없어. 근데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잽도 안 된다는 거를 막연하게 알지만 직접적으로 그 압도되는 경험은 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막 저 사람들 되게 부자고 뭐 엄청 하는 거 알아도 그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기사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는 만날 거예요. 일이 없어. 만날 일이 없어. 근데 막상 근데 한두 단계 정도 높은 사람들끼리 만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진짜 챔피언한테 그러면 만날 일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골드나 브론즈나 똑같이. 왜냐면 되게 압도적인 부가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골드나 브론즈들은 요만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너의 노력이 아니니 뭐니. 골드는 이제 자기 노력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골드가 브론즈를 무시하고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같이 싸워봤자 아무 득될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연민이나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나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데 개념. 네, 개념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가 이제 노력으로 다 된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 탓이다. 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골드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가졌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도 뺏어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골드의 자격이 없어라고 하면서 계속 서로 불행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나눠 전체 파이는 점점 줄고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재밌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이제 인디펜던트 투게더라고 했잖아요. 행복할 수 있는 키워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퀄 투게더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많은 학자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넣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자발적 복종이 왜 괴롭냐. 동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발적 복종이 왜 행복하냐. 뭐 어느 정도 협의하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에 있든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몰라서 알았다 어른을 맡고 있지만 야, 말만 어른이고 아무도 어른 대우를 해주지 않고 있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씩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좀 내려놓고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근데 인디펜던트 투게더, 이퀄 투게더를 적어놓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난 투게더를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좀 지금 모여있는 건 투게더네요. 맞네요. 네. 작은 만남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보고 만나는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행복해지는 방법의 하나 같아요. 이게 진짜 경험에서 하는 말인데 제가 한번 비자발적으로 사는 공간이 바뀌었어요. 서울에서 내일 살다가 30살이 딱 됐을 때 용인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때 인생이 큰 전환이 됐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공간이 바뀌고 그러니까 생애의 변화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긍정적인 효과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변하지 않고 내일이 막막하고 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을 갈아보던가 가라. 만나는 사람들을 갈아보던가 아니면 사는 공간을 바꿔보는 거죠.
이건 몸으로 느끼셨구나. 이게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그렇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바꾸고 싶으면 세 가지를 바꾸면 된대요. 만나는 사람, 사는 공간, 그리고 내가 시간을 쓰는 패턴. 패턴. 근데 앞에 두 개는 되게 어려워요. 퇴사를 하거나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나는 그거를 기자활적으로 하게 됐다니까. 네. 그래서 발령이 나서. 보통은 이제 제일 쉬운 게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거는 앞에 두 개를 바꾸니까 세 번째 건 어쩔 수 없이 따라와요. 네. 그래서 안 만나던 사람을 만나봐라라고 하는 게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더라고. 어쩔 수 없죠. 근데 해보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떠셨나요? 저는 운동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행복해지기 위해 건강을 되찾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나연아님은 행복하신 거에 아까부터 내가 왜 행복한 거냐. 너무 놀랐고요.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게 제가 행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 그럼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나. 또 따뜻해. 혼자 행복할 수 없어. 왜 다른 사람들. 진짜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제가 예전에 여행하면서 가장 충격받았던 순간 아직도 기억하는 게 배낭을 메고 다른 숙소로 이동하면서 어떤 순간을 딱 봤는데 그때 멈춰서서 한참 쳐다보고 있었어요. 뭘요? 거긴 노숙자가 많아요. 제가 그때 칠레였는데 노숙자 부부? 연인인지 부부인지 모르겠어요. 길바닥에 매트릭스를 깔아놓고 정말 길이 자기 집인 양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저의 생각이겠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집도 있고 이거 침대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주 가성비가 높은 여행이었네요. 저런 깨달음을 얻어갖고 온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아무튼 행복이라는 걸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라는 걸 알면 그 행동을 반복하면 행복해져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 행복한 DNA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행복 DNA. 제가 정의 내린 게 행복은 뽕이다. 순간의 쾌락? 순간의 쾌락이라서 그거를 잊지 못해서 사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한 뽕을 자주 맞기로 해요. 네. 뽕뽕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